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학교육론 간단하게 OT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은 푹 주무셨어요? 네, 저 얼굴 막 푸석푸석해지고 눈 붓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네. 어제 우리가 강의를 몇 시간 했죠? 5시 반, 6시 정도에 끝나고 집에 가니까 뭐 거의 쓰러져서 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다. 뭐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지낸다는 게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적응 기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대학에서도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게 그 집중력을 많이 요구해요. 근데 보통 성인 집중력이 20분이라고 하죠. 20분 집중했다가 10분 정도 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강의의 그 흐름상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0분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하니까 1시간 반 가버리고 막 그다음 10분 쉬고 막 그런 거예요. 원래는 50분 쉬고 10분 쉬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업 형태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앉아서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요거 조금 더 좀 여러분들이 좀 맞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힘들다는 거 아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좀 거쳐야지 좀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이어서 목요일날 잔뜩 힘주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막상 되면 힘 빠지고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저도 그랬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에도 좀 책 좀 봤지만은 책 좀 보고 그다음 바로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한 30분 책 보고 다시 또 자버렸어요. 그래서 8시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택시 타고 지금 온 거예요. 어제 너무 많은 열정을 쏟아붓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이 금요일 이 수업이 사실은 많은 열정을 더 쏟아야만 할 수업이에요. 아시겠지만 국어교육론과 문학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과목이 좀 만만한 과목일까? 국교론이에요. 국교론. 저 아닌데요, 선생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과목이 할 만한 과목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국교론이에요. 이유가 뭐냐? 해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것만 다 보면 돼요. 국교론 그 교재만. 근데 문학은요. 이거는 그냥 입구 문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 열면 광활한 벌판과 들판이 온갖 작품 종류가 펼쳐져 있어서 김기택의 유리에게도 봐야 되고 정지용의 인동차도 봐야 되고 다 인고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수많은 낯선 작품과 낯익은 작가의 낯선 작품, 낯익은 작가의 아는 작품, 낯선 작가의 낯익은 작품,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는 게 요거예요. 거기다가 새로 발굴될 고전문학 작품 있다면, 요즘에 학계의 그다음에 문학적 동향도 또 봐야만 하죠. 그래서 문학은 정말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저 훨씬 더 많은 열정을 좀 더 제가 좀 쏟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많은 시간을 문학에 좀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문학 공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수능 볼 때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또 학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효과는 정말 미미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에는 임용 공부가 문학이 좋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일종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그런 임용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문학을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걸 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없어요. 만약 있었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겠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노하우를 알았겠죠. 근데 없어요. 문학 공부의 방법론은 정말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현행 서답형 체제에서의 공부 방법론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문학 공부의 방법론은 없지만 현행 서답형 체제에 최적화된 공부 방법론은 있을 수 있어요. 합격수기 가운데에서 2009, 10, 11, 12, 13, 14는 버릇이에요. 객관식 체제에서의 공부 방법론은 맞지가 않아요. 최적화되지 어려워요. 그때 합격수기에서 많이 이제 소개됐던 게 개론서 스터디,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조동일 한국문학 통사 몇 번 읽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3개년 합격수기를 봐야 되는데 최근 3개년 합격수기를 잘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최근 합격수기를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게 맞아요 원래. 그리고 또 시험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최근 3개년 거를 한번 보셔야만 하고 그래서 최근 3개년을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꾸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일 거예요. 18쪽 이거 18쪽 프린팅을 여기도 있어. 응? 맞죠? 이 국교론이다 이거. 문교론 저 뒤에 있어요. 18쪽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이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그래도 3개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야. 3개년 서답형 체제. 먼저 제일 우측에 나오는 동그라미 1, 2, 3이 제일 중요한 방법론이긴 한데 동그라미 1번에 문학교육론의 핵심 이론과 기본 개념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파악하자. 18쪽에 제일 우측 상단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봤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학에서의 핵심 이론과 개념이 있어요. 문학에서의 핵심 이론과 개념은 예를 들면 뭐 서정갈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화자, 운율, 심상, 뭐 시상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서정갈래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요소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개념. 뭐 심지어는 유형과 형식이나 종류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이 몰라도 여러분들 정도는 알아놔야만 하죠. 그 이유가 낯선 작품에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적용하라고 하는 문제도 종종 나와요. 위 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심 심상을 한번 찾아봐라. 뭐 이런 문제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입형 2점짜리 문제지만 실상 기입형 2점짜리가 지금 최근의 서답형 체제에서는 당락을 결정해요. 당락을 결정해. 그리고 4점짜리라면은 시간을 많이 요구해요. 낯선 작품을 많이 줄 것이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 이론과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많이 알지만 또 실상은 이렇게 잡히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내면화시켜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걸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비유, 운율, 상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성취 기준이 있다면 그 성취 기준에서는 비유, 운율, 상징을 분명히 배울 것이고 중1, 중3 학년군에서 배워요.
그럼 그 비운유 상징에 대해서 어떤 낯선 작품이건 낯익은 작품이건 이제 적용을 가능한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적어도 언급되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전부 다 완벽할 정도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래서 뭐 심상의 종류도 마찬가지고 있고 또 심상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 뭐죠? 학부 과정에서는 어떤 그 뭐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했던 것들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서답형 임용 시험 체제에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심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지? 요거 이제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필립 필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뭐 운유의 종류를 12가지로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해 보시오. 이런 것들은 뭐 대학원 수준이나 학부 수준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의 종류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러니까 현행 중1, 중3 학년군에서 학생들에게 운유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친다면 이 작품에서 운유를 가르치기 위한 학습 활동을 한번 도출해봐.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조금 더 핵심 개념을 다루되 교육과정 수준에서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한다. 이해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이를 구현한 교과서를 이해해보자. 그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게 되지만 그 작년 12월 5일 날 치러졌던 시험의 마지막 문제 10점짜리 논술형 마지막 문제가 국교론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문학이어서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작품은 낯선 작품이었다면 다 읽어줬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낯선 작품은 아니나 분석을 요구해요. 뭐 넥타이의 내포적인 의미를 뭐 먼저 찾고 그 다음 이제 문제인데 독서 토의의 주제를 설정해서 의문 형식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구안해 가지고 이런 학습 활동을 왜 제시를 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조건이 3개야. 근데 이 조건 3개 가운데 하나만 순수하게 문학 문제고 나머지 2가지가 교과 교육 문제야. 교과 교육. 교과 교육이란 말은 교수 학습 및 평가 문제인데 즉 이 문학 작품에 이와 같은 교수 학습 목표를 가졌을 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구안해봐. 그리고 왜 그 구안한 학습 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이유를 말해봐. 마치 2차 수업 실현을 하는 거예요. 발문을 한번 말해. 구상실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필기시험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답이 있는가? 없어요. 정답이 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오픈되어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 활동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렸을 때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뭐 어떤 학습 활동이지? 어떤 학습 활동이 좀 더 효과적이고 최적화되어 있지라고 할 텐데 이건 평소에 교과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뭐 누구에게 뭐 친구에게 말해본다든가 발표를 해본다든가 독서 토론을 해본다든가 동아리 모둠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 형태들을 고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서 적어보자, 뭐뭐서 정리해보자 뭐 이런 형태의 서술어로 끝나는 그 학습 활동이 아마 도입될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는 항상 교과서 자체가 아니라 교사형 지도서죠. 교사형 지도서를 보면 학습 활동이 나오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예시답이 나오는데 예시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활동의 의의, 이 활동의 지도 방안이 나와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작년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그 활동의 이유를 대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일종의 마치 교사형 지도서를 왜 이 활동을 제시했는지 의의나 이유나 또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석 능력을 요구해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봤었으니까. 그리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항상 물어보게 돼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수능 수준에서 나오는 소재의 상징적 의미, 시든 소설이든 소재의 상징적 의미는 공부를 하시되 그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작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학습 활동까지 요구했단 말은 교과서에 교사형 지도서 정도 한두 교사형 지도서만 좀 봤더라면은 그렇게 낯설지 않은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의 교사형 지도서를 좀 철저하게 보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임용시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작품론 공부를 할 때예요.
작품론 공부를 몇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저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문학을 지금 3년차 가르치는데 3년차 가르칠 때마다 그 수능 자습서를 이렇게 물론 제가 교재가 없으니까 제 작품론 교재가 없으니까 수능 자습서를 사서 그걸로 공부하세요라고 해요. 근데 수능 자습서가 몇 권? 한 권이 아니에요. 현대시 이렇게 두꺼운 거, 그죠?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극수필 해가지고 적어도 5권, 디딤돌이든 뭐 천재든 간에, 그죠? 이거 다 봐요? 네,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양에 뭐 어마어마한 양에 짓눌려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 정도는 한번 보고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에 짓눌려 가지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능 11종 자습서가 아니라면 적어도 11종 교과서의 교사형 지도서에 실려있는 작품 정도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11종 작품집은 중1, 중3, 고1, 고2를 포괄해가지고 많은 작품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문학교과서에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뿐만 아니라 뭐 학습활동에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학습활동에 실려 있거나 또는 뭐 참고 자료에 실려 있는 작품마저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작품 수가 많지만 문학 11종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라고 하면 그냥 본문에 실려 있는 작품이에요. 그 정도면 좀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 정도만 봐도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 11종 교사용 지도서에 실려 있는 본문 수록 작품만 봐도 이번 임용시험 3년 동안 임용시험은 적어도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만한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가 묶여있는 학습활동 모음집이 없어서 제가 올해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프린트문 수업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작년에 11종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프린트물로 800페이지 분량으로 아마 수업을 진행해서 그랬을 거죠. 이렇게 바인더로 있다만 하는데 학생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프린트를 하냐고 이거 하면서도 욕하죠. 공부하면서도 근데 다만 중복되는 작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만세전은 6종 종류의 출판사에 있으면 다만 이런 건 있어요. 6종 종류의 출판사에 만세전이 실려 있더라도 단원이 그러니까 교수학습의 목표가 다르면 학습활동이 달라져요. 서사갈래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만세전의 뭐 서사 구조의 특성, 인물의 성격, 그죠? 주제의 구성,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같은 서사갈래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뭐 만세전을 뭐 한국 문학사의 갈래로 치면 1930년대 문학의 특징이 어떻게 만세전에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만세전을 문학 감상의 4대 관점으로 또 본다면 반영론, 표현론 이쪽으로만 접근하는 학습활동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단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습활동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작품을 빼면은 그나마 그래도 대표 필수 작품들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 6월 달에 이 문학 11종 교과서에 실려있는 본문 작품을 학습활동까지 보게 되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작품론을 못 보시니까 그때까지 5월까지 보게 되려고 4월까지 수능 자습서 정도를 한번 훑어보는 정도의 그 독학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이제 뭐 EBS 작품론 강좌 같은 거 대표 필수 작품 몇 작품 정도만 좀 공부하셔도 충분히 이 임용은 대체가 가능해요. 너무 작품의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가지고 좀 많이 보고 싶다, 또 깊이 있게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을 좀 버리셔야만 해요. 예, 그래서 그건 2013학년도까지는 많이 또 깊이 있게 봐야만 했는데 14학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유명한 작가의 대표 필수 작품을 좀 더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출문제에서 활용된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테마를 확장하자고 했는데 기출문제만 봐도 이 지금 현행 서답형 체제는 충분하게 대치가 가능해요. 왜 기출문제 정가가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가격이 비싼데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문제하고 예시답안만 실으면 얇지만 그 문제와 함께 예시답안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론서에서의 지식들, 작가론, 작품론의 그 내용들을 좀 여기다 섭렵을 하고 보충하고 교육과정, 관련 교육과정을 좀 언급하게 될 테니까 좀 이렇게 많아졌는데 충분하게 기출문제만 봐도 현행 문학은 80% 이상은 정말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이긴 하지만 기출문제 이상, 기출문제 이하 버리지도 말고 이것만 충분하게 보시라. 이해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문학교육론에서도 핵심 이론과 개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더욱이 문학교육과정에 언급된 핵심 개념과 이론은 철저하게 내면화시키고 어제 국어교육론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로는 보통 문학하게 되면 작품론이라든가 문학사 공부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작품론이나 문학사 공부에 치중하는 경향을 13학년도까지는 가능했지만 14학년 이후부터는 그냥 필수 작품론 정도만 한정해서 공부하면 되고 오히려 교과교육, 어떻게 학습활동을 구안할 것인가, 어떻게 학습 목표에서 지도 내용을 도출할 것인가, 그리고 도출된 지도 내용으로 어떻게 학습 목표를 거꾸로 추적할 것인가, 이런 교육과정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그리고 그것이 구현된 교과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학 11종 교과서를 보셔야만 한다. 물론 이제 지금 현행 2015 교육과정에 적용된 개정교과서는 아직 제가 정보로 보기에는 올해에 아직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데, 물론 만약에 발간된다면은 견본이 아마도 교육 현장에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학 자체의 성취 기준이 많이 또 삭제됐기 때문에 더더욱 2012 교육과정에 적용된 교과서보다도 아마 두께도 얇아지고 작품 수도 아마도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몇 종 종류가 또 검인정을 통과할지도 좀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행은 일단 201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된 11종 그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구현한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본문 작품을 아마도 5, 6월 달에 전부 다 다룰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수능 11종에 실려 있는 대표 필수 작품 정도는 보자. 그리고 마지막 기출 문제 보자. 그다음 마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또 임용 시험을 지금 치르기 전에 초수인 상태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각종 경험, 여기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과외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국어교육론은 접하지 못했지만 문학은 좀 접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학을 접했다고 해서, 자주 접했다고 해서 문학에 대한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는 자만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 문학을 자주 접해봤다고 해서 현행 서답형 체제에서의 문학의 고득점을 장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학이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학 작품을 충분하게 섭렵했고, 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에서 문학을 충분하게 학부 과정에서 충분히 봤고, 또 심지어는 대학원에서 지금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기간제 학원 과외를 통해서 충분하게 문학을 내가 봐왔다고 했지만, 실제 임용 기출문제에서 문학이 나온 걸 풀어보면 정말 맞닥뜨리면 잘 못해요. 시험을 위한 문학 공부는 좀 다르다. 문학을 자주 접해봤다고 해서 문학에 고득점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자만하지 말자. 그래서 국어교육론, 문법, 문학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전략 과목은 교육론하고 문법이 돼야 됩니다. 문학은 운 과목이에요. 운. 정말 운. 내가 공부했던 작품이 나왔어. 아싸, 기분 좋아. 근데 그게 공부했던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공부한 방향으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의 무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이광수의 무정을 내가 공부했던 방향으로 지금 임용 문제에서 나왔냐 이거죠.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구운몽이 나왔어. 다 알고 있는 작품인데 재작년 15학년도 구운몽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시에
기능을 적어라. 군목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삽입시의 기능? 이거 너 처음 들어보는데? 그죠? 삽입된 한시의 기능들은 처음 들어봐요. 다만 군몽에서 배웠던 것은 아니고요. 삽입시의 기능은. 한시 삽입시의 기능은 아마도 그 뭐죠?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을 공부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조적 적용인 걸 또 하셔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이 임용 문제에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한 방향대로 나왔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에요. 그래도 운. 모르는 작품이 나왔는데도 내가 창조적으로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이에요. 그렇다고 문학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다면은 또 시간 투자 대비 효과를 좀 거둬야만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자만하지 말자. 자주 접해봤다고 해서 고득점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은 문학 전공자가 문학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임용 강사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아요. 문학은. 근데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석사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문학부나 국어 교육학과의 그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듣고 임용시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학문적 동향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학은. 그래서 문학은 시험을 위한 문학 공부는 학문을 위한 문학 공부는 좀 다르니까 뭔가를 전공했다고 해서 그 전공자가 이 임용시험에 문학에서 고득점 하리라고 하는 보장은 절대 없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다고 해서 득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병일 수도 있어요. 네, 특히 문학은. 그리고 국교론하고 문학에 지금도 제가 형성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진단평가를 보면 국교론은 답안을 못 채우지만 문학은 정말 썰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짓기 할 수 있어요. 답안을 채울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게 득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잡지식이 아마 많을 거예요. 문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자주 접해봤다고 해서 고득점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의해야 돼. 말하자면은 아는 작품은 정말 철저하게 내면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광수의 무정은 내가 알고 있나요? 정말 그렇게 잘 알고 있나요? 교과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우는지를 알고 있나요? 이광수의 무정이 어떤 종류의 출판사에서 어떤 단어에서 배운지 알고 있나요? 학계에서 이광수의 무정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이광수의 무정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아느냐 이거죠. 학부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광수의 무정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의 수업은 들었지만 임고는 대체가 안 돼요. 그걸로는. 아셨죠?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다면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한국문화통사에서 이렇게 말해줬어요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그래서 자꾸 교과서로 가야 돼요. 교과서 자꾸 보시고 어차피 나중에 수업 실현을 할 때에도 교과서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실현의 그 뭐죠? 학습 목표가 문학에서 많이 주어진 경향이 많아요. 물론 최근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에서 많이 주어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학에서 학습 목표가 많이 주어져서 2차 수업 실험 및 면접을 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 작품들이 비중 있는 필수 작품들이에요. 비중 있는 필수 작품. 그 뭐죠? 지금은 아니지만 한양대에서 해년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는 특강 같은 걸 해요. 지금은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양대 그 특강은 그 뭐죠? 적어도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에 계시는 뭐 학회에 소속된 임용 출제진이나 교육과정 집필진이 그나마 좀 많이 그렇게
특강에 참여하셔가지고 좀 알짜배기의 지식들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저도 그 한양대 특강을 들으러는 못 가죠. 네, 그 참여하셨던 분들이 저에게 준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정말 참 좋은 지식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느낌도 가졌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분야별로 다르고. 근데 그때 이제 현대시 전공을 가르치셨던 어떤 그 교수님, 아주 중진 교수님이고 재작년 뭐 수능인가 재작년 수능인가에도 출제 들어가셨고 또 문학교과서에 또 집필진의도 하시고 그분이 첫 그 한양대 특강 시간에 4년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들으라고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현재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작품들을 내가 80%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 하고 손 들어보라 했어요. 그다음에 이 작품 목록을 주고 이 작품 목록이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지 안 실려 있는지를 아시는 분 하고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교수님께서 너 이 작품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준 목록은 전부 다 교과서에 본문에 실려 있을 정도로 필수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80% 이상을 아는 사람, 자신 있게 손드신 분들이 없다 이거죠. 뭐 대표 필수 작품이라고 생각됐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표 필수 작품들을 모른 채 지금 임용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6가지 정도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에 적어도 본문에 실려 있는 대표 필수 작품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수능에 나왔던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2가지 정도,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아야 할 대표 필수 작품이라는 게 적어도 본문에 실려 있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은 알아야만 하고, 두 번째는 수능 정도에 출제됐던 작품들은 좀 알아야만 한다. 그걸 그냥 대표 필수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그리고 그 대표 필수 작품들은 정말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때 철저라고 하는 것은 뭐 시라고 하면 시적 화자의 정서, 그다음에 운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겠죠. 비유와 상징, 소재의 함축적 의미, 그다음에 함축적 의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 의식, 심지어는 이 작품이 출제된 연대, 그다음에 이 작품의 창작 배경,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알아놔야만 한다 이거죠. 어떤 형태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다만 그 정도로 종합적으로 좀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그렇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둡시다. 좀 추운데 저는 왜 안 되죠? 그래서 필수 작품에 한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양 중심의 방법론을 지향하자. 양 중심의 많은 양의 작품 개관을 훑어보기에 급급하지 말자. 그거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어요. 나 11종 교과서 1회 해봤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다 이거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과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만약 문학 11종을 4월까지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4월까지 보는 방법은, 첫 번째, 문학 11종 가운데서 이렇게 위에 상단 부분에 11종에 본문에 실려 있는 것과 학습 활동에 실려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본문에 실려 있는 작품들 또는 많은 그 다종의 작품이라고 하나요? 많은 출판사에 실려 있는 작품을 먼저 보세요. 그렇죠?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많은 출판사에 그다음 본문에 실려 있는 작품이라고 표시된 것을 먼저 본다. 비중이 있는 그런 작품이니까. 두 번째로는 수능에 출제된 작품을 또 비중 있게 본다. 수능에 출제된 작품. 세 번째로는 임용에 출제된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라든가 작품들은 또 비중 있게 본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두세요. 언젠가는 보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능 11종에 실려있는 11종 자습서에, 수능 자습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200작품이라고 해보면, 그 200작품의 현대시 200작품의 나머지
나머지 작품은 본문이 아니라 학습 활동이라든가 참고 자료 이런 부분이니까 그 본문에 실려 있는 80작품 가운데 수능에 나왔던 작품 한 20작품, 임용에 나왔던 작품 한 10작품 이런 식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비중 있는 작품을 철저하게 보란 말을 주제 딱 보자마자 제가 제목을 던져주면 제목이 예를 들면 뭐 김소월의 산유화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딱 던져주면 주제, 시적화된 정서, 표현상의 특징, 작품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버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그게 비중 있는 작품이라면 뭐 세 종류의 출판사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수능에도 몇 년도에 나왔으며 임용에도 나왔다면 그런 식으로 아예 그렇게 거론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라도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대표 필수 작품을 4개월 정도, 4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셨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치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들어는 봤어가 아니라 들어본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오늘 소설 같은 시는 그래도 짧으니까 근데 소설은 본문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본문을 읽어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가령 작년에 나왔던 이문구의 관천수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도 2번이나 출제돼서 3년도하고 20년도에 그럼 그때 수능 때 출제됐던 작품의 지문 정도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문구의 관천수필 하게 되면 항상 거론되는 그 핵심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소설가의 특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인물의 성격, 그다음에 전양식을 빌리는 표현상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팍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임용 때 이문구의 관천수필 무엇을 물어보고 있지? 딱 작품 보자마자 지문 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식을 내가 동원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거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4월 이후부터서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작품들을 교과서 수준에서 학습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지 않았던 작품들인데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제 작품을 좀 확장시켜 보는 거지 양치기로 계속해서 양만 막 늘리거나 개론서나 문학사에서 거론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양중심의 공부 이건 좀 지향하자. 그 다음에 시간 많이 지금 남는다고 해서 상반기에 문학사, 뭐 학문화 통사라든가 개론서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시간 투자 대비 효과는 절대 거두지 못합니다. 그거 정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문학 통사 5권이나 6권짜리를 언제 어느 시간에 다 볼 것이며 그다음에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겨지고 있는 건데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말하자면 읽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요약 정리를 다 하느냐. 그리고 또 남이 요약 정리한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요약 정리한 것. 그래서 아예 개론서는 아예 이렇게 넘겨보지 말자. 그냥 수능 자습서 정도만 보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대표 필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수능 자습서에 실려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 옆에 막 객관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또 풀어보세요. 네. 선생님 객관식 문제 제가 객관식 문항 선다형 문항 우리 임용도 아닌데 문제 풀면서 이 작품은 이 정도 수준까지 물어볼 수 있겠구나.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작품이 나오게 되면 항상 이거는 물어보겠구나를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시간은 지금 많을 때 문제를 풀어보란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 없으면 문제도 풀리지도 않을 부분 들어. 또 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의미하게 기억될 거예요. 파지 효과. 왜냐하면 문제 풀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거나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왜 내가 이렇게 틀리지? 정말 어렵네 라고 느껴졌던 게 아마 머릿속에 조금 더 남을 거예요. 그런 파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시간 많을 때 수능 자습서 옆에 실려있는 문제나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예요. 수능 문제를. 마지막 수능 작품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아셨죠? 수능 작품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제가 13학년도에 그 객관식 마지막 회 때 수능으로 공부하셨던 그 수험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14학년도 서답형 체제로 바뀐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이제 손에 놓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 특강 그 자료에 13년도였어요. 14학년도 이제 앞두고 서답형 체제로 바뀌는 것을 앞두고 이제 그 현대 소설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그 특강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19쪽에 나와요. 이거 수능 문제예요. 이게 요번에 이제 임용 때 나왔던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나왔던 10학년도의 문제였어요. 이게 수능 문제. 이게 수능 문제 관촌수필이 쭉 지문이 나오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38번부터 41번까지가 다 수능 문제예요. 그죠? 근데 38번 문제가 뭐냐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공간적 배경을 묻는 문제고, 맞죠? 그다음에 41번 문제는 전양식, 관촌수필의 전양식의 특성을 묻는 문제죠. 맞죠? 그죠? 이 문제를 그 다음 21쪽처럼 임용으로 이렇게 변형시켰던 그 특강 자료가 있어요. 임용으로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1번 문제 임용 변형 문제 서술상의 특성이죠. 기입형 문제로. 2번 문제는 공간적 특성의 문제죠. 3번 문제는 전양식의 문제죠. 다 기입형 문제로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서술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객관식 수능 문제를 이렇게 바꾼, 이거는 제가 바꾼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견본을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특강 자료로 주셨어요. 5개 정도의 작품을 수능 문제의 견본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인데 서답형이나 그러니까 서술형이나 기입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수능 문제인데 근데 의외로 어려워요. 분명히 수능 문제인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내가 다 맞출 수 있는데 기입형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똑같은 문제들도 맞닥뜨려서 조금 스타일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제가 그때 팍 와닿았던 게 뭐냐면 출제자 인직한 분이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수능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를 줬단 말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정작에 이제 수험생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수능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스터디는 있지만 변형시켜서 한번 문제 내보자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입형, 서술형, 그다음에 논술형 그 스타일로 이렇게 문제를 좀 만들어 나가기가 조금 아마 힘들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이걸 좀 활용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8주 수업이잖아. 그러면 첫 주차 빼고 7주잖아. 다음 주차부터. 그러면 역순으로. 그러니까 16학년부터 그죠? 그러니까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개년도까지 역순으로 하면 아마 2010학년도나 2011학년, 12학년도까지 아마 될 거예요. 역순으로. 그럼 여러분은 수능 문제를 풀어 오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16학년도 수능 문제의 문학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고전시가, 고전소설 다. A형, B형. 호수형, 짝수형 의미가 없고 A형, B형 다. A형, B형에서도 동일한 작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풀어오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하죠? 이걸 기입형으로 이렇게 변환시킬 거예요. 기입형으로 변환시킨 문제를 여러분들 형성평가로 이제 풀어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만약 형성평가로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 가정학습 자료로 워크북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답은 아마도 수능의 객관식 선다형 선택지들에 있을 텐데, 그죠? 저는 제가 이렇게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래서 다음 주에 16학년부터 A형, B형 모두 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마다 이제 16, 15, 14 이렇게 하죠. 일단 모의평가 6월, 9월 모의평가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6월, 9일 모의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각 해년마다의 정식 수능 문제를 기입형 문제나 서술형 문제로 만들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풀어볼 때는 6월, 9월 모의평가도 같이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도, 12개년도까지 정도 역순으로 해서 10년도나 12개년도까지의 수능 문제들은 좀 더 풀어보시면서 수능에 이 작품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왔다 정도의 감은 좀 잡으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매주차마다 자습서 공부를 하면 자습서에서 그 실려있는 작품, 수능에 실려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어봤는지를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매주차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기는 뭐 기존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뭐 그렇게 지금까지 다 설명해봤던 것들이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아셨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보면 어느 부분에서 좀 마무리 짓냐면 지금은 뭐 많이 어려워할 테니까요. 22쪽에 연간 강의를 좀 보시면 제 수업의 패턴으로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학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1, 2월 달은 기본적으로 이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기본 이론들을 정리하고요. 이때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개념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여기는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에서 대표 필수 작품들이 그것도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의 가장 핵심 5, 6월 달에 하게 될 필수 작품들 중에서 정말 견본이 되는 몇 작품들이 여기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본 이론을 정리할 때 핵심 개념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1, 2월 기본 이론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만이라도 일단은 1, 2월 달에 이것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내면화하세요. 정말 내면화하세요. 1, 2월 달은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인데 이 이론 정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한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학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현대시, 현대소설과 같은 갈래별로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의한 목차 구분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 의한 목차 구분으로 따라져 있는 이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3, 4월에 배워야 할 문학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미리 1, 2월에 좀 더 핵심적으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특히 2015 문학 교육 과정도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목차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좀 더 소개를 좀 해드리면 문학 교재 앞부분의 목차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너무 춥다. 왜 어떻게 된 거죠? 지금부터 나온대요? 아 진짜 짜증난다. 그죠? 네. 챕터 1 보면 문학교육관부터 시작하죠. 네, 이 문학교육관이 예를 들면 문학 해석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으로 생산이론, 반영이론, 수용이론인데 선생님 이건 다 문학교육 과정에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직접적으로 문학교육 과정에는 이 네 가지의 문학 감상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건 없지만 예를 들면 표현론이라고 생각되는 성취 기준이 있고 구조론이라고 생각되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걸 이게 모아놓으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 소통으로서의 문학 이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있고 또 고전 문학 교육관 이거 교육 과정 성취 기준은 없지만 임용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것들이에요. 좀 다르죠? 처음에 보자마자 그냥 문학교육관이 나오고요. 아무래도 문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학교육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문학교육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야 할 것들이 문학이 아니라 문학교육 쪽이 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과교육 부분을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이건 교과교육 부분이에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학교육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문학교육과정은 문학교육과정의 방향, 그 다음에 나오는 문학수용교육, 그 다음에 문학생산교육 해가지고 문학수용교육에 하나, 둘, 1, 2, 3, 2, 4, 5인데 2는 빼고 문학의 개념, 문학작품에 담긴 가치의 내면화,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연관,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 등에서 다양한 면에서 감상 이것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 가운데 어떤 게 나왔냐면 맥락, 다양한 맥락. 요게 작년에 그 수능 기입형 문제 나왔고 틀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맥락에서 문학사적인 맥락이 정답인데 그 틀리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교육과정 공부 안 하셨다는 소리예요. 교육과정만 공부하더라면은 맥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세 가지가 있죠? 사회문화적, 문학사, 상호태수적 맥락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학사적인 맥락이 정답인데 2점짜리를 좀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작품을 공부해봤자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생산교육 내용은 이제 작품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 관한 태도는 바로 2015 교육과정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근데 이 태도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취 기준 자체는 이미 있어 왔던 거예요. 자아성찰, 타자이의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요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존에 어떤 걸로 있었냐면 문학과 삶. 네,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있었던 자아성찰 타자이의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개성하는 태도가 그냥 문학과 태도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냥 변경된 것 뿐이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제 3장이고 그 다음에 4장은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니라 교과교육에서 교수학습, 바로 이제 교과서의 학습활동, 그 다음에 교재로 구환할 때,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했던 문학,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설갈래 기본 개념을 작품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작품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의 문학사와 문학교육이 이제 말하는 순수한 문학사예요. 여기는 특히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문학사, 예를 들면 갈래별 특성이 있어요. 시조의 갈래별 특성, 향가의 갈래별 특성, 몽유롭게 몽자류 소설의 갈래별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학사적 지식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 필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몽유롭게가 가르쳐지고 있는가, 몽자류가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고 있는가, 뭐 환몽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 환몽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환몽구조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수준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5장하고 6장이 원래는 핵심이고 그 다음에 보통 문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5장, 6장 부분은 아마도 가르치고 그걸로 4개월간 이걸 가르칠 거예요. 이걸 4개월간. 근데 그렇게 양쪽으로 할 필요가 없다. 1, 2월에 그냥 대표 필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몇 개 다루고 그다음에 3, 4월 교육과정, 5,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좀 하면 되겠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 22쪽에 연간 강의가 이론은 교육과정에 의한 이런 이론 정리를 하고 3, 4월에는 교육과정을 들어가는데 이 3, 4월 달에 교육과정을 들어갈 때는 문학교육과정 고등학교 2학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1, 중3군, 학년군,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2 이렇게 들어가고 또 교육과정 해설서만 다루면은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교육과정 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배경 지식들을 개론서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많은 또 내용으로 다룰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1, 2월 기본 이론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교육과정은. 어차피 1, 2월 달에 교육과정 하고 있으므로. 다만 이제 3, 4월의 교육과정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중학교부터 고2까지 한다면 여기 1, 2월 기본 이론은 중요한 것만 좀 체계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을 먼저 필수적으로 다루고요. 이제 5, 6월 교과서 분석이 가장 핵심이죠. 이때가 이제 작품론도 다뤄지고 문학사도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거죠. 여기가 지금 넘어야 할 산이에요. 물론 작년에 한번 넘어봤다면 올해는 좀 쉬울 거예요. 작년에 저도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양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양보다는 아무래도 좀 질적인 수준, 그 질적인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내 것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교과서 분석까지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작품론과 문학사가 완성돼요. 그러면 7, 8월 다시 핵심 정리, 1, 2월까지 했던 거 핵심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매 주차마다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형성평가가 배웠던 기본이론 교재에서 배웠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이론 교재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것들을 기입형이나 서술형으로 내기지만 또 한편에 거기다 플러스 뭘 낸다고요? 수능.
수능 문제를 변형시켰던 문제들을 여기다 낼 겁니다. 아셨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기본 이론 교재 끝나고 나서 3시 이후부터서 기출문제를 또 다룬다면 이 기출문제를 또 예를 들면 논술형으로 나왔던 기출문제를 지금은 논술형으로 내면 못 푸니까 기입형으로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출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매 주차마다 형성평가를 좀 보시면서 가면은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셨죠? 순수하게 문학을 작품론이나 이론으로만 보면은 유의미하게 기억되지가 않아요. 파지의 효과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 형태로 풀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출문제가 됐던 수능 문제가 됐던 수능 자소서에 실려있는 문제가 됐던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가 됐던 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의 학습활동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또는 실제로 서답형 문제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예요. 학습활동 자체가. 거기는 4줄로 답을 적으라고 요구하죠. 근데 학습활동 그 자체의 문제가 현행 서답형 문제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문제 수준도 높아요. 일단은 현직 교사가 교과서의 학습활동들을 전부 다 내긴 하지만 적어도 그 교과서를 만드셨던 분들이 모두 다 교육과정 출제진들이어서 임용 출제진이고 교육과정 집필진들이어서 교과서의 학습활동 수준이 상당히 높다. 심지어는 임용 문제가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도 등장해요. 임용 문제. 네, 임용 문제가 학습활동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참 그 낯익은 문제도 또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학습활동 문제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OT를 좀 마치자면은 그 처음 문학을 하셨던 그동안에 문학에 해오셨던 간에 저는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존의 작품론이나 문학사 공부를 하는 방향하고 좀 다르니까 뭐 개론서나 논문을 보는 그런 수업도 아니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그냥 교사용 지도서예요. 개론서 논문 몰라도 돼요. 근데 교사용 지도서 모르신 분들은 안 돼요. 교사용 지도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실려있는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교과서. 그래서 5월 달에 교과서를 보기 위한 전 단계로 1, 2월에 개론서를 가지고서 교육과정의 필수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3, 4월에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그 교육과정을 공부해야만 그 교육과정이 구체화한 교과서를 볼 수 있어요. 물론 혼자서도 교과서를 볼 수 있는데 혼자서 또 스터디팀에서 교과서를 보면 뭘 어떻게 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어떻게 보지? 뭘 어떻게 보긴요? 교육과정을 알아야 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학습 목표가 있고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지도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도 내용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이렇게 도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다 하게 되면 이 지도 내용이 달성되고 이 지도 내용을 달성하게 되면 이 학습 목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학습 목표의 지도 내용이 서너 가지가 나오고 서너 가지 학습 목표의 학습 활동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작에 우리가 교육과정을 안 보고 교과서만 봐버리면 그냥 작품 공부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까지 보게 되는 것이 목표여서 교육 과정이 3, 4월 달이 필수다. 그리고 그 전에 그 교육 과정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제 1, 2월 기본 이론 시간에 개론서를 가지고서 한다. 그래서 문학 교육론이라면 문학이 아니라 교육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떤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좀 더 공부하자. 아셨죠? 작품론은 5월 달에 하게 되는데 좀 참으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대표 필수 작품을 수능 자습서에서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하죠.